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17화라고 돼 있네요. 18화가 맞죠? 네, 18회, 18회인가요? 18화인가요? 화예요, 회요? 네? 18회? 네, 18회라고 합시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5년 2월 4일 장애등급제 고양이무제 폐지 공동행동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함께 하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셔야죠. 다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좀 입이 얼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반응이 너무 없네요. 그죠? 한 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입춘. 이거는 달력 공식 봄입니다. 그죠?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됐으니까 봄에 맞게 그동안 좀 움츠렸던 것들, 움츠렸던 좀 정세들, 안타깝고 속상했던 일들이 이제 좀 따뜻해지고 좀 환해지고 좀 밝아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로 벌써 광화문 농성이 898일째 되었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DJ 승현님이 멋지게 진행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오랜만에, 저는 항상 요즘에 진행을 할 때마다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되게 오랜만인 거 맞죠? 그죠? 왜 그렇죠? 어쨌든 되게 오랜만인 거 맞죠? 우리가 방송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죠? 네. 한 번도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DJ가 좀 되게 좀 게을러가지고 좀 맨날 빵꾸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오늘도 멋지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퇴근길 시민 여러분들과 더 뜨겁고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광화문에 와라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오늘 방송을 소문을 듣고 이화 여자대학교, 그쵸? 이화 여자대학교의 교지죠, 이건 교지. 네, 교지. 이화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멋있죠, 그죠? 명함이 이화라고 써 있습니다. 이화가 이제 배나무꽃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죠? 배나무꽃. 이화에서 오늘 특별 협찬을 해주셔서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커피캔 2개 사오셔서 열심히 나눠 먹으면서 오늘 또 뜨겁게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농성장에는 저희 서울 지역에서 함께하는 용산행복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분들과 또 강화문 공동행동 집행위원 분들, 그리고 쫙 뒤에까지 오늘 또 130여 분, 150여 분 정도의 150여 분 정도 되는 시민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와라에 있는 참 많은 특별 게스트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어디가 왔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네, 방송들은 보세요, 방송들은? 무지개 행동이요. 현장에서 듣는 거 말고 또 방송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 계세요? 진짜 보셨어요? 지난주 방송 보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난주 방송 저희가 아직 올리질 않았는데 수연이한테 있어요. 혼자 전화기로 왔죠, 그죠? 혼자 전화기로 왔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길 안내를 여쭤보신 시민분에게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무지개 공동행동에서 오셔서 함께 해주셨었어요. 무지개 행동이에요? 무지개 공동행동이 아니고요. 네, 무지개 행동에서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요. 지난주에는 장애해방열사 단의 승하 동지가 석방기념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전주에는 누가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파란당 빨간당 아니고 녹색당에서 오셔서 또 함께 해주셨죠. 이렇게 매번 요즘에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희 광화문 농성장의 프로그램 광화문에 와라를 많이 주목하고 계시고, 출연 문의와 이런 것들이 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의 특징상 현장에서 오셔서 보고 듣는 것 말고는 사실 접하기가 대단히 쉽진 않죠, 그죠? 사실 되게 쉬워요. 이제 유튜브에 광화문에 와라 치면은 광화문 혹은 다른 검색어로 치면은 잘 안 보이는데 광화문에 와라라고 치면은 제일 먼저 떠요. 제일 먼저 뜨고, 왜냐면 그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일 먼저 떠서 이렇게 많이들 또 보실 수 있는데, 조회수가 나날이 높아져 간다라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개와 내용은 좀 모셔서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이원호 사무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뛰어서 앞으로 나와주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되게 길고 어려워요. 지금 이름 듣고서 외울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상품으로 이따가 저희 모금함에 모금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긴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름이 상당히 긴데 사실은 용산 참사 하시면은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09년 1월 20일에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있었던 거대한 화마와 함께 6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죽었던 일을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 그 관련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가 있었죠. 우리가 줄여서 용산범대위라고 했는데 그 용산범대위의 풀네임이 더 길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용산범대위 활동했던 분들 중에도 저밖에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름이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아주 긴 이름이었고 저희가 당시에는 이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왔지만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장례를 미룰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355일 만에 장례를 치렀었고 최소한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통해서 장례를 치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용산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진행되지 못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그때 피해자 유가족들과 철거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라고 하면서 애초에 이름보다 조금 줄여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죠?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범국민 대책위원회. 와, 정말 그 긴 이름만큼 또 긴 시간만큼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들도 하시고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름의 어떤 그 다양한 연대 활동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 광화문 공동행동과도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인연들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용산 쌍용 강정 이렇게 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좀 껴달라 그래서 이제 스카이 MJ 이런 활동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2주기 투쟁을 진행할 때 이제 그 문학상에서도 이제 그 대책위에서도 같이 좀 상도 준비해 주시고 이런 인연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6년이 벌써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6주기 행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냈던 6주기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날짜는 1월 20일이죠. 1월 20일이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6년째 되는 6주기였었고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6주기를 앞두고 여러 다양하게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했었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졌을 텐데 이제는. 그리고 용산 이후에 끊임없이 참사들은 반복됐었고 특히 작년에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사를 겪으면서 용산이 많이 잊혀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제기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 추모 전시회를 시민청에서 갖기도 했었고 추모 문화제를 갖기도 했었고 기자회견이나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용산 참사의 진압 책임자인 그 김석기라고 하는 당시 경찰청장이 지금 또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있는데
그것을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과 선전전들을 진행했었고, 또 용산 참사 현장이 지금 6년이 됐지만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추모 기도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좀 다양한 행사들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용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6년 동안 어쨌든 계속 활동하셨지만, 특히나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해마다 이제 어떤 추모 행사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투쟁들을 벌이셨는데, 올해 6주기를 진행하시면서 좀 예전과 좀 달랐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6주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좀 특별히 좀 기억이 남아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을까요? 사실 좀 전에 얘기처럼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잊혀지지 않았을까. 사실 지난 5주기까지만 놓고 보면 저희가 어쨌든 계속 좀 힘을 받고 가자라는 기조를 갖고 여러 그런 활동들도 하기도 했었고, 그때 상황에 이 용산의 기억들에 대한 을 끄집어낼 수 있는 또 사건들이 있기도 했었고, 간단하게 보면 지난 5주기, 그러니까 작년 5주기 때를 놓고 보면 그 직전에 5주기를 한 몇 개월 앞두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석기라는 이 진압 책임자가 공기업 사장에 앉혀지면서 유가족들이 그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몇 달간 그런 싸움들을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5주기를 좀 힘있게 할 수 있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또 이 구속됐던 철거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석방과 사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그런 힘들을 모아서 또 추모주기를 해왔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6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용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년 한 해의 활동들을 좀 침체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요하긴 세월호 이 참사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들도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6주기를 많이 잊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실 좀 행사를 축소하자, 사람들을 모으기는 힘들 거다, 사실 그런 판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행사의 개수는 축소가 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 5주기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실로의 서울역에서 규모 있는 추모대회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실내에서 조계사 이 공연장 같은 데서 실내 추모 문화제로 했었는데, 저희 걱정과 다르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끔찍한 참사를 잊지 않고 무엇이든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들로 여러 다양한 추모 행사들에 많이 결합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또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는 좀 따뜻한 곳에서 행사를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용산 대책이라고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얘기를 하듯이 용산 참사 진상 규명, 그리고 재개발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좀 앞으로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꼭 밝혀야 될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바꿔야 될 제도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6주기 실내에서 추모 문화제를 하면서 진상규명 8대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파워포인트가 말고 스티븐 잡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프리즈인가요? 네. 제가 그거를 그날 새벽에 공부해서 새벽에 만들었어요. 네. 별로 안 어려운가 봐요. 쉽더라고요. 초반에서. 어쨌든, 네. 8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8대 과제에 앞서서 저희는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은 크게 두 가지 축이다. 그게 바로 저희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전 크게 막루 이후의 진실과 막루 이전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용산은 어쨌든 철거민들이 막루 농성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기에 이르게 된 과정인 건데, 막루 이후의 진실, 도대체 그 막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렇게 철거민들의 막루 농성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했느냐, 도대체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어떤 방식의 진압이 있었느냐, 왜 이 화재에 대한 이 대비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강경 진압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막루 이전의 진실, 철거민들이 왜 막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용산 사구역에서는 어떤 방식의 개발이 진행됐었는지, 이 서울시 전체의 그동안의 도시개발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결국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용산 참사, 우리가 이 거대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 물론 우린 또 이거를 학살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양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이 참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라는 건데, 이 끔찍하고 커다란 사건의 책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는 없거든요. 복잡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용산 사구역 개발의 문제, 무리한 진압작전의 문제 등등등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철거민들만 책임을 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8대 과제만 얘기해도 막 한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짧게 몇 가지만 얘기했던 진압 명령에 이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가를 밝혀야 된다. 같은 해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진압이 있었죠. 그해 1월에 용산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압해서 6명이 죽었는데, 똑같이 그해 8월에 또다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그 작전, 그것에 대해서 이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은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직보해서 허락을 받고 진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정도의 진압이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어려운 거 아닌가. 특히 용산도 초기에 이 청와대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해서 이것을 덮어라 막 이런 지시도 내리기도 했었고, 그럼 그것들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를 비롯해서 용산 사구역 개발과 관련된 여러 비리의 정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폭 출신 구의원이 거기 이 정비업체라는 재개발 컨설팅 업체를 하면서 여기저기 뭔가 로비를 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고, 진압작전의 책임자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김석기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조사조차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받았거든요. 그게 기억하실 거예요. 무전기 꺼놨다. 자기는 무전기 꺼놨다. 자기는 진압작전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무전기를 꺼놔서 보고도 받지 않았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실제로 그 진압작전 계획서에 김석기가 사인한 것도 있고, 또 당시에 무전기를 꺼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후에 재판 관련된 자료들을 교차해서 보면 바로 진압을 지휘했던 상황실 바로 옆방이 또 김석기의 집무실이었고, 수시로 인후 보고들이 있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특히 또 가장 의혹으로 남는 게 사망에 대한 경위인데, 저희 생존한 철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 이 철거민 5분 중에 2분 같은 경우, 이성수, 윤용원님 같은 경우는 그 불타는 막루에서 나와서 생존하신 분들로 증언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거기 이제 부상당한 다른 철거민들을 구해주기까지 했던 그분들이 왜 막루 4층에 이 불이 탄 시체로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에 부치죠. 네. 진실을 계속 밝힐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뭐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밝혀주세요. 그럼 진실이 뭐예요? 그러면은 정말요. 그냥 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애초에 이 청와대의 개입 여부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개입했다. 네, 그렇죠. 전 개입의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이 바로 2008년 촛불에 되었었죠. 네. 그리고 2번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뭐냐, 뉴타운 재개발, 도심을 전반적으로 재개발하는 게 정책 핵심 기조예요. 바로 용산 참사가 있기 한 달 반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던 박기택가 나눴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전국을 공사장처럼 해야 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의 통치 스타일은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 게 바로 2008년에 흔히 타운돌이라고 얘기되던 뉴타운 하겠다로 온갖 표를 몰아주던 그 정점에서 갑자기 서울 도심에 그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강경진압 이렇게 갈 수밖에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산 참사의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책임자가 바로 이명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좀 이렇게 좀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되게 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들으니까 저도 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은 어쨌든 이명박이 촛불 집회로 2008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정권의 위기 같은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기조 자체가 재개발, 뭐 뉴타운 재개발의 기조들로 어떤 경제 활성화해야겠다는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뭐 무리해서라도 어쨌든 이명박이 실제로 지시한 거다라는 게 진실입니다. 광화문에 와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이것을 이제 공식화해서 문제에 있던 책임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것들을 꼭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루어야겠습니다. 저희 이제 애청자분이 이제 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왔어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당시 이제 그 진압 책임자로 있었던 김석기 당시 이제 서울청장이었던 거죠, 그죠? 김석기 씨가 지금 이제 김포공항공사 사장으로 있는데 관련한 좀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는 김포공항공사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라고 김포공항을 포함해서 전국의 14개 공항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만 빼고 나머지 14개 공항을 관장하는 이제 그 사장으로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좀 의외였죠. 아무런 특히 공항 유일한 그 비행 관련된 전문은 그 낙하산 인사였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전문가고, 특히 공항공사의 임원 추천 이 근거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뭐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거여서 그 공항공사의 그 임원 추천 위원회가 있어요. 공항공사 내부에. 그 임원 추천 심사에서 뭐 김석기가 어떻게 후보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써서 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물론 위에서 내려갔겠죠. 네네. 예. 근데 그 후보들 중에 김석기는 그 임원 추천이 내부 심사에서도 꼴찌를 했거든요. 서류 심사 꼴찌, 면접 심사 꼴찌, 전문성 심사 꼴찌. 꼴찌가 1등 되면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참 우리의 입장에서 좋아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항의 업무를 그렇게 비전문가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앉힐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뭐 청와대의 결국 낙하산 인사라는 거고, 그 이후에 용산 유가족들이 이 김석기의 임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항공사 앞에서 농성을 했었죠. 천막농성도 했었고 그냥 노숙농성도 했었고, 그래서 그 임명되고도 한 15일, 16일 정도를 출근조차 못했어요. 네. 출근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습적으로 저희가 공항공사 정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뒷문으로 들어가서 도둑 취임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취임한 지 한 달 됐을 때 그 취임 한 달을 규탄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공항공사 이 입구에 물을 뿌려놔갖고 빙판을 만들어 놓기도 그렇게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셀프 공문 사건도 있는데 공항공사 건물 내에 무슨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이 사람들의 시위 때문에 우리의 출퇴근이 방해를 받으니 공항공사에서 빨리 문제를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해라 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근거로 법원에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유가족들을 상대로 했거든요. 우리 건물의 입주해 있는 여기서도 이 사람들 때문에 업무가 방해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협회의 사장도 김석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협조 공문을 보낸 이런 사건들이 있는 아주 치사하고 치졸한 그런 모습들로 일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자가 벌써 취임 1년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들은 걸로만 봐도 좀 많이 좀 치사하긴 하네요, 그죠? 얼음판 얼려놓은 거는 진짜 되게 재밌다, 그죠? 좀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좀 시위하는데 좀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음판 때문에? 네, 뭐 주저앉지 못했죠, 일단. 얼려놓으니까 이제 서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다. 그때 저도 이제 한두 번 갔었는데 되게 좀 추웠기도 했고, 되게 좀 이제 좀 힘센 분들 좀 많이 좀 많이 좀 계셔가지고 이렇게 눈 딱 마주치고 있으면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랬던 생각이 좀 나네요. 김석기가
꼴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장이 됐다. 이거 박수 쳐주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지만 좀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근데 꼴찌였는데도 어쨌든 업무를 참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게 참 좀 어이가 없고 좀 그러네요. 뭐라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그 진상규명의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여기와 이제 한 꼭지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재개발 제도 개선에 위한 활동 중에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핵심적인 활동으로 지금 강제 퇴거 금지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제 퇴거 금지법, 혹은 강제 철거 금지법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뭔가 좀 합의되고 논의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 말고도 어떤 제도 개선에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하는 건지 좀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용산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여야 할 거 없이 또 서울시 할 거 없이 이 참사의 근본 문제는 이 재개발 제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뭐 앞다투어 약속을 했었죠. 근데 사실 뭐 6년을 지나보면 달라진 건 없고, 특히 뭐 그때 상가 세입자 문제가 촉발됐는데 상가 세입자 대책이 뭐 영업손실보상금 3개월 분 받던 게 용산 참사 이후 4개월 분으로 한 달 늘어난 게 밖에 없어요. 그 철거민들의, 그것을 대한 철거민들의 얘기는 너 3개월 후에 죽을래? 4개월 후에 죽을래? 이렇게 달라진 것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1년 가까운 장례투쟁을 하고 나서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로 전환하면서, 물론 이제 그 장례투쟁 과정에서도 기존의 법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나 그 관련된 단체들과 관련된 뭐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대안적인 입법이 필요하겠다라면서 한 2년 동안은 좀 연구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용산 참사 3주기인가요? 4주기 때 처음으로 그 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강제퇴거금지법이고, 저희가 강제퇴거금지법을 일단 만들게 된 이유는 지금 개발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의 방식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무조건 다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 명칭에 재개발이 들어가느냐,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들어가느냐, 재건축이냐, 뭐 아니면 그냥 도시개발 사업이냐에 따라 관련 법이 다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 다르기도 해요. 일례로 한 재작년쯤에 언론에서는 이제 그 동절기 강제철거를 법으로 금지했다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봤더니 그게 도시개발법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도시개발하면서 동절기 철거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도시개발법은 흔히 이 서울 시내는 거의 없고 서울 외곽에 그 논밭 산 임야 있는 택지 신도시를 만들 때 쓰는 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 가지 개발법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물론 그런 고쳐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개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개발이나 혹은 이 개발 사업이 아니어도 퇴거를 수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럼 이것들에서 이쪽에 상위법적이고 특별법적인 개념으로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인권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강제퇴거금지법에 이르게 됐었고, 강제퇴거금지법 하니까 또 뭐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냥 용역 폭력을 막기 위한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쵸, 폭력적인 철거를 막자는 건데, 근데 폭력적인 철거를 어떻게 막느냐, 예를 들어서 용역들이 뭐 문신을 못하게 하고 우통을 못 벗게 하고 욕을 못하게 하면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쫓겨나는 철거민으로서는 자기에 대한 대책, 주거 대책이든 생계 대책이든 재정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 안에서 안 나가고 버틸 수밖에 없고, 그 버티는 것들을 그럼 용역들은 뭐 존댓말을 써가면서 양복을 입고 정중히 이렇게 끌어내게 되진 못하겠죠. 아무리 법을 바꿔도. 그럼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거기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보장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거고, 특히
지금 개발 관련된 법들의 핵심은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을 중심으로 꽉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주거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자라는 의미로 강제퇴근지법을 만들게 됐고, 이게 지금 19대 국회죠. 18대 국회에도 뭐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고요. 이번 19대 국회에도 법안은 발의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여전히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 뭐 국회 내 이런 법안이 나오면 또 국회 내에서 이제 검토하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는 뭐 취지는 좋으나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를 갖고 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그런 재산권과 주거권의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따지고 토론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강한 그런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강제로 퇴거하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뭐든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이거 되게 좀 저는 좀 확대해서 좀 하면 좋겠어요. 강제 퇴거가 사실 이제 어떤 삼터에서 쫓겨나는 것들, 뭐 집터에서 혹은 뭐 어떤 상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그게 직장이고 삶의 터전인 거잖아요. 여기서 쫓겨나는 것들 되게 요즘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도 이제 강제 퇴거, 강제로 안 쫓겨나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그 코딱지만한 그 복지제도 안에서 그거라도 어쨌든 잡고 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지제도에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장애 등급제, 부양임제 같은 걸로 막 쫓아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혹은 뭐 밀양에 계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에서 계속 강제로 쫓겨나는 일들,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강제로 쫓겨나는 일은 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네네. 좀 보태자면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저들은 했죠. 한편으론 저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실제로 철거민들의 요구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현행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저들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게 지금은 합법이에요. 일례로 몇 년 전에 명동말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영역폭력이 있었잖아요. 그때 관련된 조합 인터뷰한 것들 언론에 나오는 거를 봤더니 그 조합 임원이 그래요. 사업 시행자가 우리는 법적인 절차대로 하는데 저들이 이거를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의 법률 구조에서는 우리들의 이 저항이나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불법이고 그게 자체가 테러라고 이 법률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제퇴근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여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다. 저렇게 무분별한 개발이나 쫓아내려고 하는 것, 저것이 테러다. 주민들에 대한 테러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바로 강제퇴근지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계속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기 위에도 이제 세월호 농성장도 아직 있지만 국가의 어떤 보호와 안전으로부터 또 쫓겨나 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벗어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을 우리는 좀 바꾸자는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참 어려워요. 그죠? 법이 너무 멀어요. 법이 너무 멀어서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만드는가 아니면 쫓겨나는 사람들 편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될 텐데, 아직까지 이게 좀 너무 압도적으로 이 법이 다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쫓겨난 사람들, 쫓겨날 사람들, 우리 좀 더 강하게 좀 연대해가지고 우리 투쟁을 좀 더 크게 벌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되게 정말 막 얘기하시다 보니까 막 진짜 이렇게 막 좀 흥분하신 거죠, 그죠? 그죠? 아닌가요? 좀 이렇게 뜨겁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정말 속상한 일이고 정말 엄청난 일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거, 이거 또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이 용산 참사가 발생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네. 바로 직전까지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때 이 단체 이름은 이제 주거권 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지역에서 주민운동 하시던 분들이 만든 단체이고, 제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비라수촌 주민들의 주민 자치회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전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대학 때부터 이 동아리 활동을 이런 철거와 관련된 이 도시빈민 운동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체 활동을 하게 됐었고, 용산 참사가 있기 직전에 또 있기 몇 달 전에도 그 용산 사국을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가보고 거기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용산에서 19일날 농성이 들어간 걸 알았고, 근데 당일날 바로 가지를 못했죠. 사실은 며칠 있다 가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지나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며칠 있다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다음날 새벽 그런 진압작전이 있어서 바로 그날 새벽에 저도 용산 현장을 갔었고, 그때부터 거기를 어떻게 보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주거권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부동산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부동산을 해가지고 주거권과 좀 주거 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용산 대책위 활동도 하실 거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용산 대책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벌이실 것 같은지 좀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사실 고민이 많아요. 6주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용산 6주기의 기조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기조로 세우고 이 발표를 했던 것들은 기억하기, 잊지 않기가 행동하기, 저항하기를 위한 우리의 무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우리가 용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든 그 더한 것을 위해서든 당장 행동하고 저항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의 힘들이 부족하죠. 사실 세월호 참사만 놓고 봐도 이런 정권, 이런 학살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저항하는 무기다 라는 거고, 용산도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활동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게 방향인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하나는 그 용산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재작년엔 또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가 있었잖아요. 다큐 역사상 아주 큰 흥행을 기록했죠. 7만 한 3천 명이 드는, 물론 니마 그공을 건너지만 300만이 넘네요. 네, 그러기는 하지만, 네, 그거랑 원앙소리 빼고는 아마 그 다음 순위가 두 개의 문일 거예요. 네. 2위랑도 격차가 많이 나긴 해요. 네. 그것도 한 150만 들었다는데, 어쨌든 그때 그것이 진압했던 경찰의 시선에서도 얼마나 이 국가 폭력의 문제였는지를 돌아봤던 다큐라면, 지금 두개문 2를 같이 또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이제 구속됐던 철거민들이 모두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의 증언과 삶들을 바탕으로 다시 용산을 기억하는, 그래서 저희의 욕심은 다 내년 7주기 때까지는 좀 나오게 하자라고 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우리의 작업은 아니지만 소수의견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용산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에요. 2009년에 나왔고, 아주 사실 이걸로 용산 갖고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되게 가족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소설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법정 소설로 해서 용산 재판에서 무산됐던 게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아시죠? 국민 배심원들을 선정해서 그 배심원들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이런 국민참여재판이 한국에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용산 참사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법원에서도 오케이 이런 방향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되게 압축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오랫동안, 보통 우리가 범법을 제대로 하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판 가면 첫날 가면 자기 이름하고 주소 말하고 끝나고, 다음날 가면
그래서 뭐 변론 유지가 뭐냐 하고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시간 엄청 끌잖아요. 내용 진행되는 것 없이.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배심원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을 격리시켜 놓고 하는 재판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번 재판 하루 길게 하고 그거를 며칠 동안 압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 국민참여재판을 못하게 하려고 그 증인을 70몇 명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저히 이 시간 동안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증인이 많아서 국민참여재판을 못한다라고 해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돌렸는데 그러자마자 검찰이 증인들을 다 취소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어쨌든 근데 소수 의견은 그 국민참여재판을 성사되는 것들 거기도 이제 경찰과 철거민이 죽었는데 거기서 철거민이 경찰을 죽였다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거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산을 많이 모티브를 했어요. 누가 썼어요? 손아람이라는 젊은 작가가 썼어요. 소설책은 상당히 재밌어요. 소설. 그게 영화로 사실 만들어졌어요. 재작년에 이미 다 편집까지 완성이 됐어요. 윤계상이 주연하는 상업영화로. 네, 근데 이게 지금 개봉이 안 되고 있어요. 소수 의견 영화도. 네. 재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개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배급사가 CJ거든요. CJ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CJ 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재판이 결심 나올 때까지 이것들을 미루고 있고 이 제작자, 감독이나 제작자는 심지어 그때 이제 트위터에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권에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개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1월에 된다 했다가 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감독하고 제작자 직접 소통되지는 않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이 정권과 자본에서 개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배급 운동을 해서라도 개봉을 하겠다. 그럼 저희가 그 운동을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 6주기 때 박원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 용산 참사와 같은 끔찍한 용산 참사 어쨌든 서울시 도시개발의 피해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성찰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의 기업과 성찰위원회와 함께 용산의 교훈을 백서로 만들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작업들을 이게 사실 서울시만 하면 내용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 백서를 만든다 그러면 자기들 책임은 쏙 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제대로 이것에 대한 기업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서나 주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런 와라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매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되게 좀 소소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좀 모셔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또 너무 좋으네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기 위한 어떤 활동들로 새로운 어떤 영화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소수 의견, 저는 좀 봤던 것 같기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게 돼서 너무 좋고 꼭 개봉이 되면 좋겠고 보면은 좋겠네요. 이 영화 개봉시키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제가 할게요. 모금 우리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될까요? 이화여대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걸로. 우리 교지 2화에서 배급 2화 이렇게 해서 안 될까요? 배급 2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농성장에 오셨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요즘에는 이제 그때 용산 참사 때 이제 좀 유가족 분이 같이 또 활동하시는 지금 순화동 철거 지역에서도 같이 투쟁을 하고 계신데 앰프 빌리러 자주 오셨대요. 네, 농성장 자주 오셨어요? 그랬더니 잘 안 왔는데 요즘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앰프 빌리러 자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능 되게 좋죠, 그죠? 괜찮죠? 저희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희 장애등급제 부양부제 폐지를 위한 농성도 되게 좀 지난한 과정들, 이제 복지제도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정말 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너무 많고, 최근에는 또 인천에 있는 한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이제 좀 그 사인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되게 좀 많은 피멍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성장 활동하는 동지들에게 좀 어떤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좀 하고 싶었던 말씀 좀 전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사실 농성이 첫 시작하는 날 저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사투를 했었죠. 네, 정말 이 장애인 동지들은 휠체어에서 내려서 이 엘리베이터도 다 막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경찰들이. 그래서 계단을 기면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이 농성장을 설치하셨고, 그게 벌써 898일입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도대체 박경석 대표님 말고 상상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농성의 달인이신. 네. 전 약간 얘기하던 용산과 연결돼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 광화문에서 요구하는 장애 등급제 폐지나 부양의무제 폐지가 장애인들만의 요구, 혹은 뭐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의 요구,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란 것들을 좀 잘 서로 소통하고 알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당연히 단순히 우리가 이 농성장을 찾는 게 저기서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힘겹게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방하는 것을 넘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지,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힘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 용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산 참사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은 그동안의 철거민들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철거민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당신도 당신도 철거민이다 라고 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은 이 강제 철거의 문제, 도시개발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 주겠다면서 집을 만들어 오면서 기존의 것들을 모두 부수는 역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아파트를 부수고 짓고 졌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이 수치로 얘기하자면 2005년 통계가 2007년에 발표된 한국의 주택 소유 구조를 보면 집부자 1위가 1083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집부자 1위가 2123채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2123채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부수고 짓고 해서 새로 지어지는 집들을 이미 집이 2채, 3채, 4채, 100채, 1000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의 주거권은 계속 또 박탈당해 온 거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절반도 대부분 그게 자기 집이냐고요. 국민은행 집이고 우리은행 집이고 다 어마어마한 대출을 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철거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거리에서 싸우시는 분들의 이 싸움의 문제, 이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분들의 문제, 또 이 철거 지역에서 투쟁하는 분들의 문제가 단순히 저기서 불쌍하게 저렇게 힘들게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주지?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 문제인지를 가지고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선두에서 898일을 지켜오시는 동지들한테 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이원호 동지,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또 더 끈끈한 연대를 좀 많이 만들어가면서 함께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참 되게 좋으네요. 이렇게 우리 PD님이,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죠? 네, 좀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다 연결돼 있죠, 그죠? 1터에서 3터에서, 그리고 국가의 보호로부터 혹은 복지제도로부터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좀 투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죠? 네,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들 너무 좋았고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제 지금 순화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임차 상인들이 또 개개별적으로는 또 어떤 그 임대인과의 관계들에서 어떤 상인들의 이제 권리라는 게 없어요. 이제 권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게 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들이 계속 되면서 수많은 범법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투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화문의 어떤 좀 저희 고정 코너죠. 저희 광화문의 와라의 고정 코너 광화문 생생통 시간입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농성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인사 한마디 정도 듣는 걸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용산행복 안녕하세요. 그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 있어요? 있으세요? 언제 있으시지? 나 할 때 있었어요? 아, 다른 분 할 때? 네. 아, 다운이. 아, 그렇구나. 그날 하셨구나. 그럼 오늘 과감하게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여기 이화 학보사에서 오셨는데. 교지. 네, 교지 죄송합니다. 학보사가 아니라 교지 편집위원회 이화에서 정혜령 편집위원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좀 한마디 좀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어떻게 오셨고 오늘 어떤 걸 느꼈다 정도로 그냥 짧게 인사하시고 그러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면 안 돼요. 저 시간 많이 없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박수. 네. 오늘 오셔서 이렇게 어떻게 오시게 됐고 또 간단하게 좀 어떤 점들 느끼셨다 이런 것들 광화문에 와라 지금 거의 1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네. 100만 명이 보고 있는데 좀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직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령이라고 하고요. 제가 광화문 쪽을 되게 좋아하고 이쪽을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농성장을 꼭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애 등급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싶었는데 막 길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지나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저희 학교 교지가 발간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글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있었던 이 장애 등급제랑 부양 의무제에 대해서 글을 좀 깊게 심층성 있게 써보고 싶어서 오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소감도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근데 확실히 정말 지나치면서 보는 거랑 또 글을 쓰려고 인터넷을 막 이렇게 뒤적이면서 보는 거랑 직접 방문을 해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정말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요? 와. 네. 많이 기대해도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대 교직편집위원회 정혜령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좋은 글 써주셔서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꼭 해주세요. 나도 맨날 지나다니던 길인데 한번 들러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걸 느끼게 됐다. 여러분들 꼭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많은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방송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농성장 지키는 분들은 가끔은 이게 좀 야속하기도 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바쁠까 싶을 때도 있고 또 오마가면 한마디씩 던지시는 거에 많은 또 힘이 나기도 하는데 긴 시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여기 계시는 이제 정혜령 님도 898일 만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쵸? 네, 900일 안 넘기고 찾아오신 게 어디예요 정말 되게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찾아오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교직편집위원회 너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노래를 한 곡 듣는 시간인데 이것도 오늘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저번 주에 들었어요. 저번 주에 들었어요? 그럼 이번 주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광화문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네, 고정 코너입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네, 차별철폐 좋아요.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유진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머리 아픈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네, 머리 아파요. 네. 그랬던데. 네, 머리 아프지 않게 잘 해주세요. 차별철폐 좋아요.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갔다 올게요. 네, DJ가 갑자기. 네, 자유로워요. 저번 주보다 덜 자유롭네요. 저번 주에 진짜 자유로웠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면 DJ 같이 됐는데 이번 수사는 차별철폐 좋아요. 네, 지난 한 주간의 또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있을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일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소식들도 많았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요, 아까 전에도 DJ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인천 지역의 고 이재진 님이라고 해바라기 시설 생활인 추모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추모제는 1월 30일, 그리고 기자회견은 2월 2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했는데요. 이 해바라기라는 곳이 이제 장애인 생활 시설인데 옹진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이제 부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정확한 사인을 알려고 모두가 노력 중이고 투쟁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설 측에서는 계속 우리가 때리지 않았다라는 말만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재진님의 몸 상태나 전체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뭔가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고 있고 계속 해바라기 시설에서 계속 이제 다녔던 그 시화병원이란 오이도예요. 그래서 첫날이 추모제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연대를 해서 갔는데 굉장히 진짜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에 이제 활동가분들이 계속해서 장례식장을 계속 지켜주시고 있고 아버님도 계속해서 이 의문 지점들을 모두 풀어야겠다라고 입장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복지제도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되게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계속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20대 여성분께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가난과 장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버무려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 앞에서 1월 29일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저희 장애등급제 부양의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에서도 많은 관심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알려내는 활동들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형제복지원 1인 시위가 이거는 뭐 저번 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1인 시위를 하는데요.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난 한 주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살 뻔했는데요. 제주 강정마을에 행정대집행이 있었죠. 그래서 1월 31일 토요일날 이렇게 갑자기 막 쳐들어와가지고 15시간 정도 이제 대립이 있었고 10여 명이 이제 연행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이 이제 구속영장이 나왔었고요. 부상자가 굉장히 속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4분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고요. 되게 수치를 보니까 보통 기각률은 전체 20% 정도가 된대요. 영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전체 그냥 사건들을 보면 20% 정도 되는데 이 제주 강정마을만 유난히 50% 정도, 그러니까 반은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영장이.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이제 활동가분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경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무리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부산 소식들인데요. 부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내하청 총파업 성사를 위한 투쟁 선포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울산과학대, 울산대병원 청소노동자, SK 브로드밴드, 기아차,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참여해서 31일 날 총파업 성사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요. 저희 농성장에서 뿌려서 갔던 차차차 대원들이 또 부산 가서 만나고 왔던 분들이에요. 생탁 막걸리 아시죠? 네, 생탁 투쟁이라고 일명 불리는데요. 지금 생탁 파업 투쟁이 283일, 그리고 노숙 농성을 하고 계신데 23일 차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곳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위생 상태는 너무 안 좋고 일요일 근무 특근 수당도 없고 휴일 근무에는 밥 대신 고구마를 준다거나 굉장히 진짜 열악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라는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열심히 투쟁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일정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저도 배지 여기 차고 왔어요. 용산 6주기 배지. 갑자기 생각나서. 네.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라 라고 외치면서 도보행진을 하고 있죠. 팽목항까지. 그래서 오늘 잠깐 보니까 전주에 입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민분들이 같이 이렇게 피켓도 같이 들어주시고 인도에서 이렇게 행진하는데 되게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주, 내일, 전주 입성했고, 익산에서 전주로 왔네요. 저 익산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무튼. 전주 살아요? 아니요, 익산에 살았어요. 오케이. 네. 오늘 전주로 입성했고 내일까지 전주에 계시다가 금요일날 전주에서 정읍으로, 토요일날 정읍에서 담양으로, 일요일날 담양에서 광주로, 광주에 도착하는 8일이 네 300일 되는 날인가봐요. 네, 그래서 전야 문화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9일 월요일에는 광주에서 나주로, 10일 화요일에는 나주에서 무안으로, 11일 수요일에는 무안에서 전남도청, 12일 목요일에는 전남도청에서 해남, 그리고 13일 금요일에는 해남에서 진도, 14일에는 토요일인데요. 팽목항까지 가서 문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혹시 뭐 후원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꼭 국민은행 01410-04155232 성상영 세월호 도보행진입니다. 예금주가 이쪽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세월호 관련해서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운동이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하는 것이고 2월 14일날 팽목항에서 문화제로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인가봐요. 그래서 petition.세월호416.org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뭐 얘기가 용산 이야기 하면서 나왔는데 순화지구, 순화 1-1지구에서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매주 화요일마다 네 오후 7시에 문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치는 서대문역 6번 출구 300m 직진이에요. 되게 디테일하죠. 그래서 경찰청 맞은편에 이제 있는 에이스 타워 뒤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거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가 또 2월 5일 2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짜 차별철폐 좋아요 한번 외치면서 끝내야겠다. 정말 지난 한 주 참 많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별철폐 좋아요. 네, 많은 소식 전해드리느라 말이 많았네요.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점점 이제 연합뉴스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양이 많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만큼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와, 참 그러네요. 이제 이달인가요? 이달 8일 일요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또 300일이 된다고 하는데, 뭐 900일, 뭐 300일, 또 어디 뭐 생탁도 뭐 280 며칠, 뭐 어디는 또 1000일, 2000일, 뭐 6년, 뭐 이런 게 시간이 참 이렇게 참 많이 가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좀 싸울 수밖에 없고 좀 싸워야만 되는 이런 현실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하지만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투쟁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들이 또 힘이 또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네. 시민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장애등급제 무형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동성 898일째 진행되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광화문에 와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가만히 주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한 명이 있나요? 있어요? 네. 이승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밤하늘을 주시해 보신 적? 네. 네, 그렇죠. 반짝이는 별들이 보입니다. 처음 하나, 둘, 셋 얼마 보이지 않던 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하고 주시할수록 4개, 5개, 6개, 그리고 어느샌가는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반짝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주위를 돌려 다른 곳을 응시한 후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그 하나, 둘, 셋 어느새 그 많은 별들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대요. 밤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득 차게 되다가 잠깐 다른 데를 봤다가 다시 보면은
그렇게 보였던 별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네요. 사람도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물론 오래 본 사람들도 그에게 집중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시하지 않고 잠시 한눈 팔거나 한다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관계는 오해를 낳고 갈등을 낳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는 저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의 관계가 아닌 내 주위에 정말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여기 있는 함께 싸우고 투쟁하는 우리 동지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는,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얼굴도 한번 쳐다봐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 광화문 농성 898일째 광화문에 와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도 좋은 발걸음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안녕. 아이, 고생하셨습니다.